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좋은 토론과 발표를 해주시겠어 감사드립니다. 어, 앞서서 이제 기조강연에서 외영복 이사장님께서 인문사회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특히 이제 인문사회 학술 정책 연구원은 이제 그 꼭 설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경제인문사회 연구의 산하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앞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어떤 형태로 어, 펼쳐 나가야 될지 또 그전의 과학기술 정책을 평가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사회 분야도 그런 연구원이 생겨가지고 앞으로의 그 발전 방향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제언을 하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오늘 말씀드릴 이슈는 대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그 학제간 연구 융합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어, 그 경제학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술 진보와 그 AI가 이제 저희들이 광범위하게 볼 때는 이제 기술 진보니까 기술 진보와 제도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순서는 대개 이 사회과학의 대부분의 학문에서 인간의 행동을 분석하는 그런 분야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행동의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진보와 제도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한국 경제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어, 그 어떤 정책 과제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 경제학도 그렇고 정치학 그 역사까지 대개 전부 다 인간의 행동을 결과적으로 분석하는 거고 경제학에서는 그 경제적인 분야에 있어서 인간의 행동을 분석하는데 그렇게 하자면 이제 인간이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경제학에 이제 에, 그 경제학을 학문으로 정착시킨 뭐 경제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덤 스미스는 원래 영국 스코틀랜드의 그 글라스고 대학의 그 도덕 철학 교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윤리학 교수였죠. 그때는 이제 경제학이 없어가지고 윤리학 교수였는데 이제 경제 행동,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경제적인 활동에 대한 행동을 분석하면서 경제학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영국의 에딘버러 스코틀랜드 지역에 있는 에딘버러 대학이라든지 이 글라스고 대학을 중심으로 그 인간의 본성은 도대체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 그 당시에 이제 인간의 본성이 이타적이냐 이기적이냐 이런 논란을 많이 연구를 했는데 그 도덕 철학 윤리학에서 이제 그렇게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그 소비자와 생산자하고 정부 이런 세 가지 경제 주체가 있는데 소비자와 생산자는 상당히 이기적인 인간의 이기적인 그 본성을 가지고 행동한다 이렇게 가정하고 정부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관료나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은 국가를 위해서 행동한다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이런 가정으로 경제학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관료나 국회의원도 이기적이고 자기 그 이익을 위해서 행동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임스 뷰캐넌이라는 경제학자가 이거를 그 가정을 바꿔가지고 이 얘기를 하면서 1986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면서 지금은 이런 것들을 이제 공공선택 이론에서 행정학 분야에서 주로
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학과 정치학에 또 법학 이런 분야에 있어 그 도덕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흥미로운데, 에, 정치학은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굉장히 도덕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플라톤 이런 철학자들은 어, 그, 그 도덕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정치학에 내가 물어보니까 정치 철학의 한 분야로, 아주 마이너한 분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정치학은 확 바뀌어 가지고 마키아벨리가 나오면서 정치학은 그 도덕 분야 부분이 굉장히 줄어들고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때가 1532년인데 200 몇십 년 뒤에 아담 스미스가 경제학을 만들면서 거기에다 도덕을 굉장히 많이 원래 도덕 철학 교수였으니까 도덕을 굉장히 많이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경제학한 사람들은 그 학문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독과점 하면 안 된다.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안 좋다. 뭐 독과점은 규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 도덕을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좋은 점은 어 국민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어, 어떤 정책을 쓰고 이런 건데, 또 현실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최근에 경제학에서는 행동 경제학이라 그래가지고 인간이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때는 어떤 경제 활동을 하는가 하는 것을 분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현실을 분석하기 위해서 인간의 행동을 여러 가지 다르게 이제 가정하는 그런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류 경제학에서는 이런 그 접근을 굉장히 별로 용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영학도 처음에는 그 도덕을 별로 그렇게 집어넣지 않았는데 최근에 와서 기업 윤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으로 보면은 그, 그 현재 인간의 행동을 경제학적인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또 정치학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어떤 경제적인 현상이라든지 정치적인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행동, 인간의 본성은 뭔가, 인간이란 뭔가 하는 데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 사회과학과 인문학의 학제적 연구 혹은 융합적 연구, 결합적 그런 연구가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경제적인 요인만 가지고 그 경제적인 현상을 분석하게 되면은 현실을 잘 분석하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국민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2019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MIT 교수가 어, 그, 발,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가장 신뢰하는 직군은 어느 직군인가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1등이 간호사고 2등이 꼴찌가 이제 정치인이고, 정치 제일 신뢰하지 않는다 이거죠. 경제학자 꼴찌에서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경제학자 말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접근 방법이 다른 걸 다 빼버리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든지 이런 거 다 빼버리고 경제적인 것만 가지고 분석하다 보니까 제대로 분석을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계에서도 이런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은 그 대신에 상당한 스펙트럼이, 이 학자들의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래서 근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뭐 미국에서 주로 공부를 해가지고 오더라도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경제 현상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접근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제 간의 연구를 저는 뭐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 그
그런 방향으로 한국 경제학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술 진보와 그 다음에 제도 선택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AI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이제 우리들은 이제 기술 진보의 한 카테고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술 진보는 제도와 어떤 관계, 오늘 주제인 기술 AI 시대의 그 제도 설계, 기술 진보와 제도는 상호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술 진보와 제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제도 선택은. 그래서 기술 진보를 하자면은 올바른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또 기술 진보가 그 여러 가지 그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그 부작용을 줄이려 그래도 제도가 잘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기술 진보는 그 슈페터가 이제 그 경제학에서는 기술 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과거에 얘기를 많이 했는데 기술 진보가 되면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 분배 불평등이 심화되고 실업이 굉장히 일자리 잃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난다는 거죠. 그 지금도 이제 AI가 되면은 뭐 지금 어지간한 거는 AI한테 다 물어보면은 전문가가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뭐 몸이 아파가지고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의사한테 가야 되지만은 AI한테 지금 그 제미나이라든지 물어보면은 그 어떤 병일 가능성이 높다, 뭔 약을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다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슌페터는 기술 진보가 되면은 전문가 그룹이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그 기술 진보라든지 자본주의 사회가 성숙하면은 노동자 그룹이 못 살아가지고 혁명을 일으켜서 사회주의 국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슌페터는 그 전문가 그룹 그러니까 그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그 사람들이 그 불평등이 심해지면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사회주의를 선호해서 사회주의로 가게 된다 이렇게 이제 그 혁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의해서 사회주의로 가게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그 특히 인공지능은 뭐 그 기술 진보 중에서도 고용을 줄이고 또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회 오늘 뭐 쭉 앞으로 다른 분들이 이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만은 뭐 이런 민주주의의 질서라는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제학에서는 원래 제도에 대해서 별로 분석을 하지 않았어요. 제도란 것은 법과 제도, 법과 제도는 같이 이제 저희들이 보는 법과 제도,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의 카테고리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경제학에서는 이 분야는 특히 제도나 법과 제도에 대해서는 거의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근데 실제로는 법과 제도가 그 경제 현상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와서 그 MIT 대학의 경제학과에 있는 주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또 못 사는 나라에서 터키라든지 그리스라든지 이런 데서 그 유학을 와가지고 그 미국에서 이제 교수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어릴 때부터 그 못 사는 걸 많이 봐왔으니까 아 이게 원인이 뭔가 하는 걸 자꾸 분석을 하다 보니까 미국 경제학자들보다도 훨씬 더 좀 스펙트럼이 넓게 이렇게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 아제모 글루라는 교수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Why Nations Fail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 그 우리말로도 이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은 그 세계적으로 세계 역사적으로 볼 때 잘 사는 나라는 계속 잘 살고 못 사는 나라는 계속 못 살더라는 거예요. 그 성장률, 소득이 늘어나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가 하는 것을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 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더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분석하면서 이 사람의 결론은 결과적으로 제도를 잘못 선택해 가지고 그 법과 제도를 잘못 선택해 가지고 그 나라가 못 사는 나라가 계속 못 살게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에는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포용적 제도와 착취적 제도가 있고, 포용적 제도라는 것은 그 제도의 이익을 골고루 나눠 가지는 그런 제도고, 착취적 제도는 그 제도의 이익을 몇 사람이 그냥 이익 집단이 독식하는 이런 제도인데, 착취적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절대로 성장하지 못한다, 부자 나라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기술 진보의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보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기술 진보의 긍정적인 영향은 경제 성장을 촉진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술 진보가 잘 되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어 이제 경제 성장의 여러 가지, 이걸 경제학에서는 저희 함수라고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학자들이 뭐 하버드, MIT 전부 다 막 여기 들러붙어 가지고 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만 알면은 그 나라를 잘 살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되게 알려진 요인들이 자본이나 노동이나 기술 진보, 이런 것들이 그 나라의 성장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됐는데, 또 어떤 학자들은 하버드 경제과 교수들 중에서는 종교 선택이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또 연구를 하는 사람도 있고, 기후라든지 지리적 여건이 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기술 진보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죠. 중요한 요인인데, 기술 진보를 결정하는 또 요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내생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경제학에서는. 그래서 기술 진보를 결정하는 요인이 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라는 거예요. 제도 선택, 법과 제도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법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법을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젊을 때는 뭐 경제적 요인만 보기에도 바빠가지고 다른 데를 볼 여유가 없었는데, 이 나이가 드니까 이제 좀 이렇게 좀 넓게 보게 돼 가지고, 정치는 도대체 어떤 학문인가, 또 법은 어떤 학문인가 하고 이제 이렇게 봤는데, 제가 사회과학협의회 회장을 할 때 다른 학회는 다 들어와 있는데, 법학회만 안 들어와 있어요, 여기 사회과학에. 그래서 법학하는 분들한테 만나면, 법학과 교수분들한테, 법학은 그러면은 사회과학입니까, 인문과학입니까, 아니면 자연과학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서로 의견이 달라요. 아, 이거는 사회과학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법학 교수들도 있고, 어떤 또 법무부 장관 하신 분한테 물어봤더니, 그분은 아이, 법학은 아무데도 속하지 않습니다. 사회과학, 뭐 자연과학, 인문과학, 아무데도 속하지 않고 독자적인 학문의 분야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에, 법하고 제도는 뭐 이제 도덕이, 제가 보니까 도덕인 거를, 이걸 어떤 강제성을 띠게 규율로 만들면은 법이 되는 거고, 또 제도가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도하고 법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또 제도는 또 문화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 어떤 제도를 만든다, 유교적인 그런 문화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종신고용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서로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구나. 그래서 이 경제학을 공부를 하고 사회과학을 하려 그러면, 결과적으로 문화라든지 이런 인문학적인 그런 분야의 지식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술 진보는 성장을 촉진시키는데, 그 기술 진보를 일으키는 것은 제도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죠. 제도를 잘 선택하면은 기술 진보가 빨라지고, 그리고 성장이 빨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전에는 경제학에서 수렴 이론이라 그래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자본도 이제 국가 간에 마음대로 이동하고, 또 기술도 이제 인터넷으로 빨리빨리 이렇게 전파가 되고 하니까, 선진국이 기술 진보 때문에 이렇게 선진국이 됐는데, 선진국과 후진국의 그 격차가 줄어들지 않느냐, 성장에. 이것은 이제 수렴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격차 줄어드는 게 격차 더 벌어지더라는 거죠. 잘 사는 나라는 더 잘 살고 못 사는 나라 더 못 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장론자들이 경제 성장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왜 그럴까 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아 이게 제도하고 연관이 있구나 하는 거를 지금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요번에 노벨 경제학상 받은 분은 또 문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경제 현상을 분석하는데 문화가 중요하다 해서 그 점차적으로 이 트렌드가 과거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인문학적 분야라든지 또 법학적 분야 이런 거를 자꾸 집어넣어 가지고 경제 현상을 분석하는 쪽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교 문화라든지 교육열이라든지 뭐 신뢰 문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도하고 성장하고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서 근데 이제 제도를 만들 때는 그분 제도를 전부 다 이렇게 그 포용적 제도로 만들면 되지 않나 그 나라 잘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제도를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제도를 바꾸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왜 바꾸는 게 어려우냐 하면은 그 제도마다 이익 집단이 딱 붙어 있더라는 거죠. 그 이익 집단이 붙어 가지고 제도를 못 바꾸게 만들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제도 그러면 집단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익 집단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걸 봐야 되는데 또 경제학의 그 한계는 경제학은 개인의 행동을 주로 분석해. 소비자 한 사람, 기업 한 사람의 분석하지 그 집단은 별로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비자 그룹, 어떤 이익 집단, 뭐 예를 들어서 요번에 뭐 의사 수를 늘리려 그러면 의사 집단이 꽉 반발하잖아요. 전공의 집단이 반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집단의 행동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경제학에서는 이런 데 취약하다 이거죠. 근데 집단의 행동을 주로 분석하는 데가 이제 정치학, 행정학 이런 쪽에서는 이제 선거에서 이길라 그러다 보니까 유권자 집단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그 앞으로 집단의 행동을 집어넣어 가지고 분석해야지. 그래서 이 요번에도 전공의 집단이 확 반대하고 나오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경제학자는 입을 딱 닫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집단의 행동을 별로 분석한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폭넓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경제를 보면은 이런 이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시간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 경제의 그동안의 성장을 잘 해왔죠. 그래서 아까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도 한국이 그, 못 사는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가 된 예외적인 상황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도 선택을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MIT 아제모걸루 교수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도 선택을 잘한 걸로 보면은 이제 농지개혁 1949년에 이제 지주로부터 전부 다 농지를 쫙 이렇게 소작농한테 전부 다 분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지 개혁이 그런 제도 선택이 이제 성공했다 이렇게도 보고 성장률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쭉 이제 저성장으로 지금 성장률이 뚝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잠재 성장률도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고성장의 원인은 여러 가지 제도 선택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학자들 중에서 또 경제학 이제 서울대 경제과 이지순 교수 같은 분들은 이제 왜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소득이 잘 살게 된 거는 이제 제도 선택하고 연관 농지 개혁이라든지 제도를 잘 선택해서 그렇다. 그러면은 조선 시대는 왜 못 살았는가 하고 왜 그렇게 일제 강점기에 갔는가 하면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면은 이 사람들은 노비제도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비제도는 조선시대 때 노비제도는 아주 특이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대개 노비제도는 다른 나라하고 전쟁에서 다른 민족을 잡아와서 노비로 쓰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를 침공한 적도 없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그 국민을 노비로 만들어서 같은 우리나라 국민을 노비로 만들어서 하는데 문제는 그 다른 나라는 노비가 아닌 사람이 결혼해서 자식을 놓으면은 그 사람은 노비가 아니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노비가 아닌 사람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데 그것도 노비로 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지고 국민의 40%가 노비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그래서 이렇게 노비가 되면은 뭐 자기가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 재산도 아니니까. 그래서 못 살게 됐다. 이렇게 이제 또 서울대 이지승 교수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이제 그 고성장 시기에는 이익 집단이 별로 강하게 역할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먹고 살만하니까 다들 그 어지간해도 그냥 성장률이 높으니까 다 먹고 살만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굳이 뭐 이익 집단이 막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별로 노력을 안 하고 또 유교 문화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유교 문화라는 게 뭡니까? 네, 네, 빨리 끝내겠습니다. 유교 문화라는 게 그 국가를 위해서 개인의 행동보다 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해야 된다고 유교 문화는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 이익 집단이 별로 역할을 안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이익 집단의 역할이 커졌다 이거죠. 또 저성장 시대도 들어가면서 그래서 지금은 그 제도를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제도를 고치지 못하면은 지금의 불평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주택 가격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압구정동에 30평 아파트를 가지고 우리가 교수 정년퇴직하고 나니까 이런 얘기를 말 정년퇴직하고 나니까 남는 건 집 한 채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집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압구정동에 있으면은 30평이 60억, 70억 가고 그 다음에 연대 옆에 있으면은 한 15억 정도 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잘못 가가지고 일산으로 이사 간 또 교수님들이 많거든요. 연대에 가깝다 그래가지고 그건 한 7, 8억밖에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 양극화가 심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제도 선택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이 제도를 잘못 선택하면은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결과적으로 사회주의로 가게 된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본가로부터 자본주의를 구해야 된다 하고 인도의 그 중앙은행 총재를 하고 지금 시카고 대학의 경제학과 경영과 교수로 있는 라구람 라장 교수가 이렇게 책을 써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레니얼 소셜리즘이라 그래가지고 그 영국의 그 젊은 밀레니얼 세대한테 사회주의가 좋습니까? 자본주의가 좋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51%가 사회주의가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빅가버먼트가 점점 추세가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추세가 되고 있다 하고 영국의 이카노미스트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서 기술 진보 시대에 그 AI 시대에 우리가 성장을 촉진시키고 또 부작용인 그 불평등을 또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 제도를 올바르게 선택하는 게 굉장히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포용적 제도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이익 집단의 역할을 경계해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특히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융합을 통해서 그 어떤 행동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 제도에 대해서 제도를 선택하는데도 이런 아까 얘기한 유교 문화라든지 문화와 연관되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없어서 좀 두서없었으면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식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 넘어가는 우리 사회의 큰 변화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짚어주시면서 이 인사청의 어떤 과제랄까 이걸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뭐 덧붙일 말씀은 없고요. 한 가지만 좀 지적이 아니라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연대하는 연합체는 사실은 인원 동원이 잘 안 됩니다.
특히 인문사회과학의 경우 그렇죠. 오늘도 아침에 좀 많은 분들이 못 나와 주셨는데 이거를 잘 돌파할 수 있는 우리의 슬기로운 어떤 전략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자면 젊은 청년 학자들은 너무 바빠서 여기 나올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 안 나오더라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를 생각하고 또 아까 과총과 인사총을 많이 비교를 하셨지만 이 과학기술계는 과총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이런 단체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공학 한림원이니 뭐니 하는데 저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재단이라는 그 단체도 좀 주목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재단이 있음으로써 과학기술계도 여성이 적은데 거기에 어떤 그 활력을 갖다가 불어넣고 또 거기서부터 활력을 얻어서 과학기술계가 발전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우리는 인문사회계는 여성이 더 상대적으로 좀 더 많죠.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시간이 조금 지체됐는데 이것으로서 오전 세션을 마치고 점심 드신 후에 오후 세션에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